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1장 재무회계 이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겠지만 회계라는 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회계 파트로 나뉘죠.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가 있고요. 세무회계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무회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먼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왜 만들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라는 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이 기업이 얼마 벌었고 얼마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보여주는 유일한 양식이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재무회계라는 회계 분야고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투자자나 채권자들이겠지. 우리 회사에 돈줄을 대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이게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뿐더러 비교할 수 없잖아. A 기업과 B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겠어요? 그렇지.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여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도 있고 두 가지의 기준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아유 글씨가 좀 안 이쁘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 본다가 특징이죠. 그럼 재무제표는 언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기본적으로는 1년 만기, 1년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죠. 보고하는 시점이 가장 최소는 분기 정도가 되겠죠. 특징이 뭘까요? X 1년에 벌어들인 돈을 X 1년에 보여줄 순 없지. X 2년, 빨라도 3월 안에 가능하죠.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 정보의 정보를 보여준다.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재무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관리회계는 어떤 회계냐? 관리회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이 없어. 표딱지도 없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는 그 제품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그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제품으로 완성된 원가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니까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경영자나 관리자인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알아야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계속 팔지, 중단할지, 올릴지, 내릴지, 원가를 증가시켜도 되는 건지, 더 중요한 원가라면 감소시키고 판매를 촉진할 건지 아니면은 절감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원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 회계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관리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거 없고 표딱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딱지라는 게 알고 있긴 하죠.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마감할 수도 있어. 미친 기업이면. 근데 웬만한 기업은 월별 마감을 가장 많이 하죠. 분기도 하고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왜 할까요? 1월 달에 원가를 마감하는 이유는 왜 할까요?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알기 위해서? 아니요. 1월 달에 마감된 원가를 미리 알아야 2월을 대비하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걸 알게 되면 얘를 더 이상 제품으로 생산하는 걸 중단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회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위주로 어떤 회계 분야를 가져가는 게 관리회계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관리회계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는 뭐 하는 겁니까? 세무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관련 세법을 적용해서 신고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신고하라고 납부하라고 하는 날이 되면 늦게 신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신고 납부하려고 세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은 법에 의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 법은 세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세무 2급에 등장하는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을 공부합니다. 두 가지의 세법을 이제 공부하시게 돼요. 꽤 많은 분량을 공부하게 되고요. 부가세는 거의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0%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한 40%는 다른 세법, 예를 들면 뭐 퇴직소득도 소득세법이고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세법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세법을 적용한다. 세무회계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회계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회계 분야가 있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니까. 자, 여기 정리를 해놓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같이 본 거고요. 그러면 이 재무보고라고 하는 이 수단 중에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냐? 재무라고 말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재무회계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무보고의 핵심 수단이 뭡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어? 얼마 갚아야 돼? 성과가 어때? 손익. 현금이 어때? 현금 흐름. 자본이 어때? 자본 변동표를 만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든 이름의 통합 계정이 재무제표죠.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보고의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투자 많이 받으려고요. 투자 많이 받으려면 유용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되죠.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될 거고. 두 번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측해야죠.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유용한 정보가 필요로 하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니까 미래에 돈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또는 얼마가 나갈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제표의 정보는 현재 재무상태, 두 번째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 정보가 보여주는 제공의 내용들이죠. 마지막, 재무제표가 결과가 좋다고 생각해봐요. 결과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 경영을 했다고 하는 결과물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죠? 경영자거든요. 경영자. 경영자는 그 기업 실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저 이만큼 일 잘했어요.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책임과 관련해서 결과물을 책임지는 자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그 얘기는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 중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가냐? 저 당신들이 돈 준 거 수탁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객관식은 사지선다잖아. 1, 2, 3, 4 중에 아닌 거 찾아내기잖아.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나오면, 아, 요거는 객관식 문제로 내기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근데 읽어보면 그럴듯하지. 근데 사지선다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틀린 하나도 그럴듯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치? 다 유용한 정보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읽는다기보다 투자 신용, 미래 현금, 재무제표의 이름,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도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지. 그래서 주총 열었을 때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결권과 관련해서 재무제표가 승인을 받잖아. 근데 결국은 그 재무제표의 승인은 누구의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는 거야. 경영자. 시험에 곧잘 나오는 거. 재무보고는 작성 책임자가 누굽니까? 회계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경영자입니까? 당연히 경영자죠. 그러니까 돈을 수억을 받고 경영을 하는 거지. 기업 실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1차적인 책임을 경영자에게 있고, 경영자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그지같이 만들지 말고 회계 기준을 근거해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재무보고의 작성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질적 특성은요, 제가 회계 기초 개념이라는 강좌에서 제가 얘네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아니 홈페이지 된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제 쭉 내려가다 보시면 회계 기초 개념 있어. 19강좌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거기 해당되는 재생 목록을 크게 한번 열어주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회계 기준에 대한 적용 구분도 좀 있고요. 뭐 비상장 기업과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 뭐 분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세무 2급을 공부하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학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재무제표 이해하기 14번째 강의 그리고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표시 원칙, 특성, 한계, 기본 가정도 이 영상에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6번째 강의에 질적 특성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 그러니까 14, 15, 16 회계 기초 개념 영상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요 영상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내려가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볼게요. 재무정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려면 아주 좋은 속성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려면 좋은 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정보가 된다는 뜻. 그때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목적이 적합해야 돼. 아무리 보고 싶은데 목적과 어울리지 않아. 재무제표를 봤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의미 없잖아. 그들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들은 누구냐? 재무회계니까 외부정보 이용자. 두 번째, 외부정보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을 수 없는 정보는 완전 쓰레기죠. 그래서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 단, 시험에 나오는 거. 단, 질적 특성과 여러분이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는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과 누가 더 우선이냐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질적 특성과 회계 기준을 우선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말로 말한다면 당연히 회계 기준이 우선이죠.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속성이 질적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특성과 회계 기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특성. 그럼 그게 뭐냐?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하부 속성은 외우죠. 예, 피, 적인데 얘는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돼? 어떻게 흘러갈 것이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죠. 미래가 하나도 예측이 안 돼. 그러면 그 정보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예측을 했다. 1년이 지났어. 내가 예측했던 것과 나중에 결과물을 비교해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맞았어. 오케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의사결정이 달라지거나 내가 선택했던 의사결정이 맞거나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수반돼야 될까요? 피드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초에 내가 예측한 게 있어. 반드시 확인하거나 또는 틀린 거라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게 피드백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측과 피드백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갖추기 위한 부수적인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더 있는 게 적시성이에요. 예피적. 적은 뭐냐? 적시성. 내가 재무제표를 연차 재무제표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기 재무제표도 만들고 반기 재무제표도 만들죠. 여러분, 분기, 반기 재무제표는 적시성을 갖춰요. 그때그때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적시성이라고 하는 정보는 믿을 수 있는 정보하고는 좀 별개야. 왜 그러냐? 떨어져. 분리되는 거야. 이유는 그때그때 보여주는 정보는 1년이라는 기간이 모두 다 끝난 상태에 완벽한 재무제표의 특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 아직 정확하진 않아. 1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야.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는.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목적에 적합한 정보 중에 적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 분기, 반기 재무제표는 신뢰성하고는 좀 떨어지지. 그래서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되는 거예요. 적시성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부 속성은 뭐냐? 여러분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귀찮으니까 대충 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충실하게 표현해야죠. 읽어보면 이해되죠. 두 번째, 동일한 어떤 회계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와. 그러면 그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겠죠.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측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검증 가능성. 마지막, 신뢰성을 갖추려면 한쪽에 그러니까 한쪽에 치중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을 기업은 선호하겠죠. 재무회계니까. 여러분, 재무회계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선호해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재무 상태가 견고해지잖아. 근데 반대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을까? 이익이 주구장창 많이 나는 것도 좋을 게 없어요. 세금을 내는 세무회계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회계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전제가. 재무회계죠. 자, 재무회계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계산되는 걸 사랑해. 근데 그 방식으로만 선택해.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지. 편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중립적으로 가야죠. 그쵸? 내가 의도한 결과가 내가 있어. 그 의도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중립적으로. 네가 이익을 극대화되는 방식만 선택하는 기준 선택하지 마. 중립적으로 가. 그래서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이 뭐가 있나요? 충, 검, 중. 저는 충, 중, 검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충, 중, 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피적. 이렇게 해서 앞자 따서 외우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는 전부 다 객관식 한 문제 풀기 위한 공부니까. 여러분이 또 내용은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재무제표를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 가능성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얘가 단서가 있기는 해. 단, 회계의 개정도 몰라. 회계라고 하는 기초 이해가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회계라고 하는 기초 개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걸 설명해 주면 회계 기초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한다. 그리고 표시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산이 무엇인지 외부정보 이용자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는 아니죠. 기본적인 이해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비교하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겠죠? 기업 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B라는 기업의 X1년 그리고 X2년 기간도 비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무제표는요. X1년과 X2년은 무조건 함께 전년도도 비교할 수 있도록 단기분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전년도 재무제표도 항상 비교해서 재무제표가 공시되죠. 이렇게 비교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렇게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회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유지해야 돼. 이해 가능성도 유지해야 돼.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5번에 질적 특성은 어느 정도 절충이 필요한데 절충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질적 특성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죠. 목적 적합성이냐 아니면 신뢰성이냐. 근데 예를 들면 유형자산. 우리가 뒤에 유형자산은 원가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재평가로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할 거냐.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토지를 예전에 5억 주고 샀어. 근데 한 5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얘가 20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산 거죠? 5억 주고 산 거죠? 5억이 내 원가거든요. 근데 20억은 시가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에다가 5억이라고 하는 토지를 5억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20억에 거래되니까 20억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선택해야 되거든. 근데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토지 5억으로 보고할래요 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에 돈 주고 산 게 5억이니까 5억으로 갑니다. 그건 원가 모형, 다른 말로 원가를 기준으로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원가 모형이라는 게 예전에 돈 주고 취득했던 원가를 그대로 장부에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금액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만들어진 금액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문제가 생기죠. 현재 그 토지가 5억은 아니거든.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그 시점에는 20억의 거래가 되는데 시가로. 근데 20억이라는 금액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유지하지만 목적 적합성인 해당되는 적시성.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는 보여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좀 부딪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이 금액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재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공정가치로 장부를 보여준다라고 바꿔버리면 예전에 5억 주고 샀는지 3억 주고 샀는지 해당되는 역사적인 원가는 장부에서 제거되니까 원가 모형은 감소하고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입니다. 세무 2급 시험에는요.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이 표를 가지고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자,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원가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공정가치 금액으로 재평가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외부정보 이용자가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를 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목적에 적합하고요. 우리가 재무제표, 특히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이번 연도 기간에 발생된 걸 기준으로 장부를 만들죠. 그게 발생주의죠. 근데 진짜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 진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치? 진짜는 사실은 캐시죠. 근데 현금주의로 작성하면 신뢰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이번 연도 1년이라는 기간의 손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목적에 적합하긴 떨어지죠.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완성은 5년 뒤에 완성이 되더라도 이번 연도 1년 동안 진행 기준에 의해서 손익을 인식하죠. 근데 완성될 때 인식하는 건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려면 완성될 때까지 손익을 보고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뭐 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는 이만큼 진행했어 라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건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근데 완성 기준은 나중에 진짜 완성됐을 때 그때 만들래. 이 전까지는 진행된 것 뿐이지 완성된 거 아니잖아. 나 완성될 때 손익을 보여줄래. 라고 하는 게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속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적시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기, 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아니야, 우리는 진짜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야.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연차 재무제표만 만들어서 보여주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때그때 재무제표를 평생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부딪힌다. 부딪히면 어떡하냐? 절충하자. 왜 절충하냐? 얘네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질적 특성이 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얘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적 특성 간의 상충 또는 절충이 있고 그 절충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로 여러분에게 객관식화해서 여러분에게 또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요까지 보면 되겠네요. 포괄 재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중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요. 재무 보고를 할 때 내가 그 재무 보고를 하는 효익이 그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반되는 또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효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효익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 100이 들어가. 근데 그 효익이 90이라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 효익이라고 하는 게 90 정도라면 경제적인 수치가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재무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없죠. 그런데 비용이 100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경제적 정보의 효익이 예를 들어
390이라면, 얘가 크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지출되는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효익과 원가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이 효익이라는 게 390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해? 그 정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효익이 우리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는 있지만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효익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포괄적인 제약이 따른다. 비용이 크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중요해? 그 정보가 매우 중요해? 중요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즉시 떨어. 비용. 요래서 이 중요성에 따라서 얘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예시로 두는 게 뭐냐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의 가치가 크고 그 소모품이 사용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금액이 너무나 소액일 뿐더러 바로바로 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바로 사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즉시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되게 또 주관적이거든요.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금액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 정보의 성격만으로도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자산은 중요하고 비용은 중요하지 않고 라는 말이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예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7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 중에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